안녕하세요, 베니아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라가져 있는 영상을 보니까 중개사님 입장에서 영상이 찍히거나 또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영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분양권 전매를 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매도자와 매수자 입장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중간중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중요한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고, 실제로 제가 계약했던 계약서 선부 자료를 통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을 전매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일단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각 항목별로 중요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도자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물건을 내놓고 연락이 오면 이 물건에 대한 계약 협의를 하겠죠. 또 매수자의 중도금 대출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보통은 분양권은 잔금일자가 한 달 이내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한 3개월 정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분양권은 한 달 이내에 명의 변경을 하고요. 그래서 중도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금 넣고 바로 잔금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계약서 쓸 때 하루 만나고, 그 다음에 잔금일날 만나서 중도금 대출 은행에 가서 명의 변경 대출 승계를 기존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승계를 하고, 그 승계 서류를 가지고 모델하우스에 다시 간 다음에, 아니면 시행사 사무실에 가서 최종적으로 권리 변경 승계를 하면 끝이 납니다. 뭐 정산도 하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도자는 이제 양도세 신고, 수익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매수자는 분양 계약서 원본을 수령하시면 최종적으로 끝이 납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건을 거래한다는 건 누군가가 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 이전 단계에는 어떤 이제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매도자 입장에서 물건을 내놔야 할 텐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이게 나는 매수자니까 이거 뭐 관계 없는 거야가 아니라, 사실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알아야 뭐 이해도 되고 내가 유리한 어떤 협상을 취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매도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거를 얼마에 팔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프리미엄입니다.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예를 들어 3억인데 이 3억에서 얼마를 더 받고 팔 것인가, 이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프리미엄이 나와 비슷한 컨디션의 물건들은 얼마 정도 나와 있구나.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면 난 여기에서 내 물건 대비, 내가 뭐 로얄동 로얄층이면 여기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낮춰야겠죠. 네. 경쟁 우위를 줘야 되니까. 또 내가 얼마만큼 이 물건을 빨리 팔아야 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장이라고 하면 내 물건은 점점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내 프리미엄도 피도 올라가겠죠. 시간이 갈수록. 근데 만약에 여기가 거래가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또 지금 현재 좀 보합이다라고 하면 내가 다른 분들보다 물건을 좀 싸게 내놔야 금방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내 물건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그때 당시의 시장 상황,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급한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내 물건의 프리미엄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급할수록 싸게 내놔야 하는 거고요, 당연히. 내가 그렇지 않을수록 또 분위기상 거래가 계속 되는 분위기라면 내가 조금 프리미엄을 높여도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에 나와 있는 물건, 그리고 꼭 전화도 해보셔야 돼요. 여기 사장님 요즘에 좀 거래가 어떤가요? 요즘 많이 거래가 되나요? 얼마까지 거래가 됐나요? 물론 매도자가 사장님한테 전화하면 약간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으로. 이거 뭐 거래가 되는데 뭐 일시적일 것 같아요. 안 팔려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매수자 입장에서 전화를 하면은 지금 사야 돼요. 지금 안 사면 금액 올라가요. 항상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야만 접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사장님의 이야기는 일단 참고만 해야 되고, 일단 분위기를 보려면 네이버 상의 프리미엄, 그리고 전화를 꼭 해봐야 된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한 번씩 전화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뭐 잔금일, 내가 이 돌려받는 이 돈이 언제까지 필요할지, 그리고 내가 잔금이 짧으면 짧을수록 내고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기타 내가 미리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 세금, 뭐 분양권 합법적으로 매수자가 세금을 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 뭐 P3000이라고 해도 이 P3000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내는지, 매수인지 매도인지 이런 부분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뭐 시장에 따라 다르겠죠. 뭐 상승장이냐 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매수가 좀 나뉠 거고, 인지세는 원래 매도자가 내는 게 맞아요. 매도자가 내는 게 맞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반반 내기도 하고 매수자한테 이제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이 부동산의 전체 크기 대비 굉장히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거래가 틀어지게 되면 너무 아쉬운 부분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살짝 물어보는 정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P, 그리고 뭐 세금, 뭐 잔금일, 뭐 이 정도로 해야지 뭐 인지세는 누가
받았네요. 이거 협의 안 돼요? 이거 계약 못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개 수수료도 마지막에 넌지시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이거 중개 수수료 얼마 정도 생각하면 돼요?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낫죠. 그러면은 사장님에 따라서 뭐 말씀하시는데 아마 지금 중개사님 찍은 영상들에는 수수료에 대한 언급을 안 하실 텐데 우리가 보통 요율로 계산을 하잖아요. 뭐 몇 뭐 0.4%, 뭐 0.5%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관액이라는 말이 참 재밌고 웃기긴 한데 부동산 그리고 분양권은 좀 중개료를 높게 요청하시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뭐 어렵다, 품이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약간 그들만의 리그처럼 수수료를 쉽게 낮추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못해도 100만 원 그리고 보통 200만 원 정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걸 가지고 막 또 막 왈가왈부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은 이 중개라는 게 거래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왜냐면은 내 물건이 뭐 20만 원, 30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 억짜리 물건을 싸게 사주고 또 내가 돈이 필요해서 팔아주시는 역할을 중개사님이 하는 거잖아요. 뭐 광고도 하고 그 중간에 무수히 많은 어떤 뭐 전화를 통해서든 어떤 설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거래를 틀 정도의 크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냥 관행이다라고 하면은 알겠다고 하고 다만 너무 내가 예를 들어서 손해를 보는 매도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은 좀 내고 해주실 수 없나요? 매수자한테는 일단 받으시고 내고는 좀 뭐 50에서 100 정도는 해볼 수 있는데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렇다는 거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물건을 먼저 내놨는데 그러면은 전화를 받으면 매수 콜이 오잖아요. 뭐 P3000에 내놨는데 사장님 이거 P2800까지 돼요? 뭐 2700까지 돼요? 뭐 잔금일 길게 돼요? 뭐 다른 거는 뭐 협의돼요? 라고 했을 때 또 공급 계약서 바로 보내줄 수 있어요? 이거 계약금 넣는데요? 했을 때 이 모든 게 내가 미리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바로바로 보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가 생각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내 물건은 이미 이제 미뤄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순번이 가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200만 깎아달라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시장 상황을 캐치를 못하고 못 깎아드리겠는데요 했더니 그 다음 사람한테 갔어요. 그러고 나서 피가 더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고 요청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협의 가능해. 뭐 그렇지 않아. 그다음 뭐 서류 달라고 하면 미리 빨리빨리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계약금이 들어오는 순간 이 계약이 유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받는 순간 이 짧은 사이에 모든 것을 결정하려면 그 이전에 매도자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내놓게 되면 공급계약서를 요청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미지 파일이든 PDF 파일이든 문자로든 카톡이든 이제 드려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이 얼마만큼 실행되어 있는지 꼭 물어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매도자가 중도금 대출 60%를 받은 거랑 예를 들어서 50% 받은 거랑 이건 물건이 팔리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내지는 100% 잔압이다 라고 하면은 아무리 싸게 내놔도 잔압 물건은 팔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뭐 5억짜리 물건에 보통 중도금이 60%잖아요. 그러면 3억이죠. 이 3억에 대한 잔압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겁죠. 그러니까 중도금대출 실행 상황을 사장님이 꼭 물어보시고 그리고 옵션 뭐 선택했는지 뭐 지금 사라졌지만 처분 조건 이런 것들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광고를 할 때 사장님들이 이제 네이버 광고를 할 때 상단에 뜨려면 집준 인증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서 원본이 필요하고 그리고 분양계약서가 필요하고 또 집주인 핸드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협조를 할수록 내 물건이 상단에 뜨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뭐 불쾌감을 갖거나 불편하지 마시고 잘 협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해서 내가 얼마나 급한지 또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이 금액이면 팔리겠지 라고 해서 내놓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문자를 이런 식으로 뿌립니다. 뭐 얼마에 몇 호 갖고 있는데요. 뭐 타입은 이렇고 또 얼마에 진행 요청 드립니다. 중동대출 60% 실행 중이고 옵션을 확장만 했습니다. 업무를 보고 있어서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여기에다가 덧붙일 수 있는 거는 뭐 카탈로그나 그 다음에 얼마에 분양받았는지 분양가 확장비 그래서 총 매매가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첨부해두면 좋겠죠. 왜냐면은 사장님들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뭐 입지 뭐 이런 것들도 첨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문자를 내가 50군데 뿌렸다 치면은 그 중에서 회신은 한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 오세요. 그러면은 전화를 해봅니다. 전화가 오거나 제가 궁금하면 전화를 하죠. 그러면 이 정도면 돼요. 아니면은 이 정도면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이 좀 오고 가죠. 그리고 이제 왔다는 거는 이분들이 진짜로 거래를 해주실 의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의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통해서 거래가 된다는 거니까 이분들과 좀 친밀하게 교류를 해야 되고, 또 전화를 해보면은 이분이 많이 해봤는지, 많이 해보셨는지, 또 내가 1만 얘기해도 10을 알아듣는 분인지, 아니면은 10을 얘기했는데 1을 알아듣는 분인지,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리고 뭐 매도자 편에서 일을 해주실 분인지, 매수자 편에서 이야기 해주실 분인지 좀 느껴지거든요. 또 거래를 많이 해봤는지. 그러니까 한 두세 분 정도는 좀 전화를 통해서 거래가 비록 되지 않더라도 조금 친밀한 관계를 쌓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아파트 분양권 탭을 누르시면 이제 거래 가능한 물건들이 뜹니다. 뭐 여기는 상곡동의 이파는 세상 부평 그랑 힐즈라는 곳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실제로 랭킹 순위 있죠? 이 랭킹 순위 다 보면은 이렇게 집주 인증된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전 분양계약서 원본 첨부하고, 그리고 그 핸드폰 인증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물건이 경쟁 우위에 있기 위해서는 이런 협조를 잘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 물건을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 이제 하나씩 눌러가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이파는성 부평 그랑일즈의 물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눌러가면서 여기 있는 이 사장님들 연락처를 하나씩 문자로 취합합니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단체 문자를 아까처럼 뿌리는 거죠. 뿌리면은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제 매수자예요. 매수자 입장에서 물건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37 같은 경우에는 P가 무피잖아요. 근데 무피라고 하더라도 지금 평수가 너무 적죠. 예. 그리고 여기는 6차까지 중동 대출 실행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2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적은 거는 사실 관심이 가지 않고 황금성이 떨어지거든요. 입지가 좋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일단 최소 25평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면 뭐 무피 도 있고, 대출은 잔압 1회에서 6회, 이런 거는 당연히 황금성이 많이 떨어지죠. 옵션은 김치냉장고에서 뭐 이렇게 에어컨까지 되어 있고, 그러니까 P로만 볼 게 아니라 여기는 그리고 1층이잖아요. 1층에 또 잔압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거 3억 6천을 거의 한 50% 60%까지 다 잔압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겁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P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고, 왜냐면 이미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평 금호타운은 사실 금액 순으로 쭉 나열하고 거기에서 이제 적정한 층별 금액인지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 분양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층도 봐야 되지만 중도금 대출, 그리고 옵션, 그다음에 뭐 기타 부대 비용들 누가 내는지 이런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봐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을 보면 일단 너무 저층을 일단 안 볼 것 같고요. 한 5층에서 10층 이상, 12층 물건 볼까요? 12층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근데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잘 안 보고, 여긴 P3000이죠. P3000이라고 하면은 P3000 물건에 대한 기타 어떤 부대 설명이 없죠. 여기 뭐 중도매출 6회 나와 있고 다른 정보는 없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가라고 하면은 이 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 한 물건에 딸린 어떤 이제 광고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인천 서구잖아요. SK고 여기도 아까 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단지 내가 아니잖아요. 단지 내 아니면은 저는 이 주변을 먼저 봐요. 왜냐면은 그 사장님들이, 단지 내 부동산 사장님들이 거래를 했었을 확률이 훨씬 더 크고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거래를 해주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매도자 입장에서 물건을 내놓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중개사님 통해서 문자를 취합해서 요약해서 보내면 되고, 매수자 입장에서 물건을 볼 때는 이렇게 하나씩 좀 25평 이상으로 해서 인근 여기 단지 내 부동산 사장님들 위주로 물건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물건을 내놨고 또 매수자 입장에서 관심 가는 물건을 봤을 때 서로 이제 어떤 매수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 물건을 사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현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중개사님은 매도자한테 전화를 해서 요거 P3000인데 한 200까지만 내고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매도자가 좋아요. 뭐 한 달 이내에 뭐 잔금 치르시나요? 그러면 뭐 네, 가능하고요. 뭐 중도금 대출 승계 문제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 전화상으로 협의가 되면 이제 가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가계약이 이루어지면 보통 가계약금으로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입금을 하고, 문자로 이제 협의를 먼저 하고 이제 한 일주일 내에 계약서 언제 쓰시죠? 라고 해서 만나면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거죠. 사실 이 전체적인 분양권 전매에 있어서 계약서 쓰는 게 거의 한 8할? 네, 8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지금 뭐 매도자 입장에서 결정해야 될 것들, 또 매수자 입장에서 결정해야 될 것들, 계약서를 쓰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이거든요. 네. 안 그러면은 내가 이걸 다 번복하고 싶어. 그러면 계약금 배액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매도자든 매수자든 모든 게 다 협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또 가계약금을 받기 전에 협의해야 될 사항, 확인해야 될 사항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프리미엄이겠죠. 내가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에서 정말 만족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높게 받을지,
왜냐면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이제 죄송한데 이거 걷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뭐 배우자가 좀 반대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뭐 죄송하다는 말만 정중하게 하면 됐지. 뭐 미안한 마음에 내 물건을 무조건 계약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내 상황에서는 못 끌고 갈 것 같아. 내지는 지금 금액이 좀 제일 최선일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좀 내고 해줘서라도 물건을 팔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3천에 팔지 걷어들일지 200 내고 해줄지 이 프리미엄 결정하는 게 매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의 핵심이고요. 핵심이고 뭐 잔금일은 거의 한 달 이내에 치러시고요. 매수인의 중동대출 승계 여부, 뭐 가계약금 넉넉하게 받으면 좋은데 뭐 보통 이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뭐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거 얼마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기타 뭐 이런 부분들 매수자가 뭐 이거를 왜 사는지 뭐 어떤 분들인지 이런 것들 이왕이면 오랫동안 실거주하실 분들이 사는 게 좋죠.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제 실제 분양자인지, 왜냐하면 이게 등기부등본 일반 아파트처럼 이제 출력하면 딱 나오는 집주인 확인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행사에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그거를 중개사님한테 좀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고, 그리고 거래가 몇 번 되었는지 중간에 내가 수분양자가 A인데 B, C, D가 있는 거랑 이거 없이 바로 A에서 B로 오는 거랑 당연히 이제 한 번에 오는 게 좋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D라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중간에 거래되었던 매매계약서, 거래신고 필증, 뭐 수입인지 이런 거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정상적으로 잔금을 칠 수 있어요. 저도 나중에 연락이 온 적이 있거든요. 막상 잔금 치려고 했는데 제가 뭐 프리미엄 주고 매수했었던 그 거래신고 필증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달했는데 이왕이면은 깔끔하게 A에서 B로 넘어가는 게 좋죠. 근데 뭐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역시나 내가 뭐 사는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마지막까지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되고, 역시나 이런 부대 비용들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계약서 쓰느라 물어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싸움만 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너무 많으세요. 매도자는 사실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통 체크하거든요. 근데 매수자는 처음 사보기 때문에 이거 보수료는 얼마인지, 세금 누가 내는지, 인지세는 누가 내는지, 뭐 이런 거 아무런 이제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또 너무 웃긴 게 막상 계약서 쓰러 가는 자리에서 이거 뭐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건 너무 창피한 일이죠. 그 전에 모든 게 협의가 돼야 되는데 다 큰 어른들이 와가지고 뭐 몇십만 원 깎아주세요. 이건 너무 서로 민망한 일이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 또 제대로 된 공부를 한 번씩은 해야 되고 하는 거죠.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너무 파이가 크기 때문에 내가 한번 마음 먹고 어떤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이런 거를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중개사님이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취하는 어떤 액션 또 말 한마디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시간을 내서 책이나 강의를 듣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씁니다. 매매 계약서도 사실은 쓰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분양권 매매 계약서는 사장님들마다 쓰는 스타일이 다르시고 좀 해보신 분들이 명확하고 깔끔하게 잘 쓰세요. 잘 쓰시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좀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께 맡기는 게 제일 좋다.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진 않죠. 매수자든 매도자든 중개사님한테 100%이 계약서를 쓰는 거에 대해서 100% 의존하면 안 된다. 이 쓴 계약서에 대해서 내가 한 번 정도는 검토하고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이제 보통은 내가 계약서 쓰러 가기 하루 이틀 전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받고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여기서 들어가야 될 특약에 대해서 좀 과하다고 느끼는 거는 빼달라고 하고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넣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분양권 매매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프리미엄일 테고요. 그 다음에 총 매매 금액입니다. 총 매매 금액은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 아파트를 대체 얼마 주고 사는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매매 금액이라는 것은 총 공급과 분양가의 옵션 금액, 프리미엄, 을 합한 금액이겠죠. 그리고 잔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분양가 5억인 아파트에 P 3천을 주고 사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미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어. 그러면 잔금이 얼마죠? 그러면은 여기 10%인 5천만 원에 P 3천. 그러면 8천이죠. 8천만 원에 예를 들어서 중도금 그 발코니 확장비가 1,5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이 들어가 있어. 그럼 이 돈 합하겠죠? 그러면 요 금액에서 내가 처음에 500만 원 넣었으니까 요 금액 뺀 금액이 잔금 되겠죠. 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뭐 특약은 사실 협의하는 사항인데 이것 때문에 막 싸우거나 언성 높일 필요가 전혀 없다.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프리미엄.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뭐 매도자 우위냐 매수자 우위냐 상승장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는 뭐 임시 때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수도 있고,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면은 잔금을 좀 늦춰달라, 좀 조율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이거 좀 늦출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늦출 수 있는데 11월 안에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렇게 다시 단서를 단 거죠. 무조건 안 된다 받아치는 것보다는 사실 그거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다른 제안을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죠. 그리고 명의 변경을 또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3자한테 넘기는 거 그러니까 직계 좀비 소개 안에서 해드릴게요. 이 정도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협의가 올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서를 쓴 것이 이 분양권 전매 절차의 거의 8할에서 9할이다. 거의 이렇게 도장 찍었죠. 도장 찍으면서 사장님들이 항상 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도장 이거 되게 이쁘네요. 이거 어디서 팠어요? 네, 제 도장은 너무 허름하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어색한 이야기 분위기를 좀 풀려고 합니다. 네, 항상 제가 대부분의 계약에서 그런 항상 대화 소재를 이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명의 변경 일자를 잡습니다. 이제 한 달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한 달 되는 시점에 매도인 무슨 서류, 매수인 무슨 서류 이거 준비하세요라고 연락을 받으면 준비해가지고 하루 날 잡아서 은행 대출 실행하고 명의 변경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먼저 가셔가지고 매도자의 대출을 매수자가 가져오는 거예요. 예, 대출 승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승계 서류를 가지고 은행 확인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제 시행사나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제 권리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때도 확인해야 될 사항은 이제 매도인은 매도자 인감, 그러니까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매도용 인감을 잘 띄워와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계약서 원본. 근데 공급계약서 원본은 보통 아까 계약서 쓸 때 부동산이 막 타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챙길 서류는 매매계약서 원본, 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 현금 영수증, 권리 변경 서류 이런 건 다 중개사님 챙겨줍니다. 내가 조금 어리버리하더라도 다 챙겨주는데 그래도 매도인이 한번 챙겨야 되는 거고 매매계약서가 현장에서도 수정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나 뭐 숫자 바뀐 건 없는지 뭐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잔금 받아야 될 거 받으시고 중개 수수료 드리면은 끝이 납니다. 매수인 상황에서 확인해야 될 서류는 중도금대출 승계 서류가 좀 더 많아요. 많기 때문에 대출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또 매도자한테도 피해가 되니까 꼼꼼하게 챙겨오시고 그 다음에 받을 서류는 뭐 매매계약서 원본 필증, 영수증, 분양계약서 원본 받으셔야 되는데 보통 도장을 찍고 한 바퀴 돕니다. 뭐 신탁사 도장도 찍고 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같이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받으시면 돼요. 권리 의무 승계 현황이 여러분들 뭐 만약에 분양 받으신 분들이라면 맨 뒷페이지에 항상 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수분양자일 거고 매도자 항목일 거고 여기가 매수자입니다. 여기다가 인적사항 적고 도장 서로 찍으면 이제 끝이 납니다. 요 서류를 매도자는 복사해달라고 하시면은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나중에 양도세 신고할 때 이 서류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그때그때 필요 서류를 잘 첨부하시면 되고요. 또 명의 변경하시면 돈을 받으신 거니까 뭐 맛있는 거 사드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사소한 팁인데 잔금일자가 6월 30일과 7월 1일 중에는 뭐가 나을까요? 우리가 양도세 신고는 양도한 날의 말일로부터 2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 1일이라고 하면은 7월 말부터 2달이니까 9월 말이 되죠. 근데 6월 30일이 잔금이 되면 8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루 차이라면 7월 1일에 낫겠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관없죠. 근데 매도자 입장이라면 돈을 조금이라도 내가 보유했다가 신고하는 게 좀 나으니까요. 그리고 좀 정리해보면 매수자의 중도금대출 승계 여부 미리 확인하시고 이왕이면은 부동산 그 분양권을 많이 거래해보신 분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대출 승계하고 명의 변경하는데 하루 정도 걸리기 때문에 좀 시간 여유 있게 잡으시고 그리고 중도금대출 보증서 이거 대출 받은 허그 보증서 있잖아요. 이게 살아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매 관련한 영상은 제가 이미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면 현장감이 조금 더 살아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